안녕하십니까. 올해 2018년도 지방직 9급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지금 이거 5월 19일날 치러진 시험이고요. 4월달에 진행됐던 국가직 9급 시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난도의 상승은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생들 지금 점수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국가직대하고 지방직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점수가 상승을 했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 최신 판례라고 볼만한 문제는 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를 모르는 경우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대로 시험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차질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까지 먼저 해설을 하고 나서 그리고 끊었다가 다시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신뢰보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뢰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불문법원 얘기하는 것이고요. 불문법원 중에 관습법과 조리법 중에 조리법 쪽 얘기하는 거죠. 조리법으로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렇게 조리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원칙, 자기구속원칙, 목적위반, 동기부정, 부당결부금지원칙, 실권의 법리, 사실오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신뢰보원칙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신뢰보원칙과 자기구속원칙 더불어서 관습법으로서 행정관행이 반복되었을 때 행정선례법의 근거로서 신뢰보원칙과 자기구속원칙과 그리고 행정선례법의 근거로서 행정절차법 4조 2항하고 그 다음 국세기본법 18조 3항이 실정법상 근거로서 제시가 됩니다. 둘의 차이라고 한다면 행정절차법 4조 2항에는 무엇이 있느냐?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행정절차법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뢰보원칙은 기본적으로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설, 법적 안정성의 원리로부터 도출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되고요. 그 적용 요건은 선보처인반이죠. 선보처인반, 선행조치, 보호가치는 신뢰, 처리행위,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여기까지 인정이 되면 이제 신뢰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으로서 여기에는 이제 적극적 요건, 여기에는 소극적 요건 이렇게 들어가서 신뢰보원칙의 한계에서는 양자동의설, 이익교량설에 따라서 이제 공익과 사익이 비교가 될 건데 여기서 공익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적 합성 원칙 말하는 것이고 사익이라고 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 원칙을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법률적 합성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비교 형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라고 했고요. 문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1번 건축허가 신청 후에 허가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건축허가 기준의 관계법령 및 조례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됐다. 불리하게라고 했죠. 불리하게 그러면 구법하고 신법하고 있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은요 굿법이 되는 것이고 신법은 불리한 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굿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문제는 신뢰 보호에 대한 문제인 것도 맞지만 위법성 판단 기준시 이쪽의 논의입니다. 이쪽의 논의죠.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 처분시의 법은 신법이 되는 것이고 신청시의 법은 굿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신청시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얘기 나왔죠.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원칙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언제의 법령 상태하고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해야 될 것인가. 법령 상태와 사실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령 상태를 바꾸는 게 법령 개정이 되는 것이고 사실 상태를 바꾸는 게 이제 사정 변경이 됩니다. 처분 이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과 뒤쪽과 평면을 4개로 이렇게 나눠 보시고 위쪽에다가 요구소송 수익적 처분을 구하는 것하고 밑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방어소송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처분 이후 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 처분 시혜가 구법, 그 다음에 지금 법령 상태만 가지고 보시게 되면 판결 시혜가 신법 이렇게 될 겁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될 것이냐? 우리 일반적으로는 취소 소송이 사후적 소송이기 때문에 만약 사전적 소송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행정부가 고려하지 않는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을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사후적 소송이기 때문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에 사전적 소송이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4개 평면을 가지고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보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사후적 소송이냐 사전적 소송이냐 이런 접근을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떻게 들어가 보시게 되냐면 어디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완성되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처분시입니다. 처분시. 처분이 나오면 처분에 의해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권리의무 관계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무엇을 여기에 있는 이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건 우리가 진정소급 적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제한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법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 보시게 되면 신청시와 처분시에서도 역시 처분이 나와야지만 법률관계, 사실관계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신법을 적용하는 게 이게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규 위반 행위를 해서 어떤 제재 처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위반한 행위 시점에 있어서 제재 처분을 받기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의 법령상 내용에 제재 처분을 받기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법률관계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행위시가 된다 이거죠. 지금 1번 평면에 대한 질문인데 1번 평면에서 유리한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뢰보원칙으로 꺾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직 시험이 국가직 시험 때랑 비교해서 약간 난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동안 질문됐던 것과 내용이 바뀐 건 없는데 질문 방식이 바뀌었어요. 질문 방식에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기준시에 대한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신뢰보원칙에 대한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사 논점 간에 왔다 갔다 유어를 하고 있는 문제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알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로 파악을 해서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함정들을 좀 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법률관계 이쪽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을 하게 되고 지금 1번 상황인데 1번 보시게 되면 여기선 판례가 뭐라고 했냐? 원칙은 이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건 부진정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죠. 부진정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니까 신법 적용될 수가 있다. 다만 신청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있다면 이거였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시켰다. 그래서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그럴 때는 구법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익형량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소급 적용이냐 부진정 소급 적용이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이익형량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진정 소급 적용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구법에 대한 신뢰 보호의 사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고 부진정 소급 적용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신법에 있어서의 법령 개정의 공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진정 소급 적용은 제한되는 것이고 부진정 소급 적용은 허용된다 이렇게 보는데 예외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부진정 소급 적용이니까 신법 적용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원칙이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할 때는 예외 인정이 됨으로써 신청 시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됐고 원칙과 예외가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관련해서 신뢰보원칙의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정법상 근거 맞고요. 행정절차법 4조 2항하고 국세기본법 18조 3항이 돼 있고 다만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4조 2항,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은 18조 3항 이 부분 주의하시라고 했고요. 신뢰보원 측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 개인의 귀책사유 유무는 귀책사유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선보 처인반에서 보호 얘기하는 거죠. 보호가치는 신뢰에서 보호가치라는 것은 귀책사유하고 반비례가 되는 겁니다.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호가치가 없고 신뢰보원 측은 보호가치 는 신뢰는 보호하고 보호가치 없는 신뢰는 보호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신뢰보원 측이죠. 그래서 이제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이 귀책사유는 그 처분에 상대방 당사자
허가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뭐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사한테 우리가 맡기게 되죠. 이런 식의 대리인, 수임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임인은 결국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일반적인 접근 들어갔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명 이 옆에 있는 거죠. 국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이거 일본 영주권이었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었었고, 이 사람은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병무청 가고 물어봤는데, 사람을 이제 상담에 응해서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법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갖고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그냥 사례집을 열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민원봉사 차원입니다. 민원봉사차원. 이 사람은 이제 봉사팀장이었었습니다. 민원봉사팀장. 그래서 민원봉사차원 요게 포인트고, 현역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 갑이라는 이 친구가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 민원봉사 직원이 현역 대상자가 아니라 보충력 대상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혼을 했고요. 아버지가 지금 아픈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귀국을 해가지고 군대를 간다 하더라도 보충력으로 빠질 수 있으면 이제 퇴근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제 보살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시기라면 난 군대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버리냐, 잠시 귀국했을 때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귀국하고 나서 군대를 가려고 이제 신검을 받고 하니까 현역 대상자가 돼버린 겁니다. 현역 대상자가 되어서 결국 현역으로 입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그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민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법령 해석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고요. 2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는, 법령이 직접 정했다라고 했죠. 법령이 직접 정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행정행위의 부관과 지금 법정부관을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관은 이제 행정행위의 부관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행정청의 의사로서 붙이는 부관을 말하는 건데 이건 이미 법에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뭐 수산업법에서 면허는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는 경우, 이 법정부관 같은 경우에는 부관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법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부관이 위법해서 그것을 통제를 하려고 하게 되면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 만약에 법규명령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나 헌법소원 심판, 이와 같이 규범 통제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하게 되면 일부 취소이나 전체 취소, 거부처분 취소 같은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부과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부관이라는 것은 재량권 행사로서 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관을 붙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관부과의 가능성,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주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행정청은 그 재량권에 근거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게 맞는 겁니다. 허가에 붙인 기한은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간, 이것이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나 적정한 기간이라고 한다면, 만약 적정한 기간이라면 지금 종기 얘기하는 겁니다. 부관 중에서 기타 부관, 그 중에 기한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시기와 종기 중에서 종기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적정한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입니다. 주된 행정의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도달하게 되면 바로 허가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는 얘기죠. 근데 적정한 기간이 아니라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엇의 존속기간이라고 보냐, 그때는 허가 조건, 즉 부관의 존속기간이고 주된 행정행위의 갱신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허가 자체 주된 행정행위로서는 갱신기간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갱신기간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게 되면, 즉 허가의 연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신뢰보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장을 해줘야 되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이미 경과해 버린 경우에는 더 이상 부관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때는 갱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은 연장 신청이 아니라 신규 허가의 신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죠. 부담은 독립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보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에 그것이 정지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부관을 이행해야만, 성취를 해야만 주대행정의 효력이 발생할 텐데, 부담 같은 경우에는 부관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주대행정의 효력은 바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더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부담은 독립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일부 취소소송, 일부 무효확인 소송,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잠깐 따라와 보시게 되면 이 부분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시고요. 일부 취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취소 소송. 위법한 부관에 대한 일부 취소를 제기하는데, 이거는 행정소송의 문제이든 아니면 행정심판의 문제이든 뭐 차이는 없습니다. 일부 취소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깔아놓고, 무효확인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을 때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 취소 가능성,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이게 소송 집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2단계 본안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부관의 위법성과 관련돼 가지고 부관 부과의 가능성 및 부관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며, 3단계 법원 판결로 가게 되면 과연 인용 판결이 가능한지와 관련돼서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쟁송 1단계 소송 재판, 그 다음 부관 위법 2단계 본안 재판, 그 다음에 독립 취소 3단계 법원 판결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논점들이 있죠. 여기서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부담하고 기타 부관을 지금 비교를 하시게 되면, 부담 같은 경우에는 처분성과 분리성이 인정이 되고 기타 부관은 처분성과 분리성이 부정이 되죠. 학설은 독립쟁송을 부담은 인정하고 기타 부관은 부정을 합니다. 요거는 대상 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게 학설 입장. 그 다음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분리 가능성설에 따라서 학설은 부담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분리성을 기준으로 해서 독립 취소가 되고, 즉 인용 판결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기타 부관은 독립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기각 판결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판례의 입장은 그렇지 않고, 판례는 이 부분엔 판례가 없고요. 독립쟁송과 관련돼서 판례는 여기다가 분리성에 대한 문제를 집어넣고 있다라는 차이점 있다는 것도 같이 주의를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간에 부담이라고 한다면 그 부담은 독립쟁송이 대상 적격과 관련돼서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국가직대 같은 경우 한 3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엔 좀 빨리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효성 확보 수단, 의무이행 확보 수단. 과징금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과징금, 가상금, 가산세라거나 명단공표, 관어사업 제한, 공급 거부 등등등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과징금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인데, 과징금, 이거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죠.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것도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입니다. 하지만 변형된 과징금은 과징금 아니라는 거 명확히 하세요. 과징금이 아닙니다. 변형된 과징금은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입니다.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냥 변형된 형태만 과징금인 겁니다.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고의 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행정벌까지입니다. 행정벌, 행정형벌과 그리고 행정질서벌, 여기까지는 고의과실을 요구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 처분은요,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과실, 유책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여기서 포인트 어디를 잡으시냐? 처분 기준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보시게 되면 처분 기준이라고요. 처분의 기준 이랬습니다. 처분의 기준. 처분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내용이 행정규칙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이 지금 시행령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등장을 했으니 이런 것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되는 것이겠죠.
되겠죠.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를 따라오시게 되면 행정입법입니다. 형식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형식은 법규명령의 형식이냐 행정규칙의 형식이냐, 즉 시행령 시행규칙이냐, 그게 아니라 나머지 훈령, 예규, 고시, 통첩, 지침 이런 것들이냐. 그 다음 내용,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즉 법규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가, 내용이 법규명령인가 아니면 내용의 행정규칙인가,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가 가지고 비교를 하시게 되면 총 4가지 경우수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처분 기준이라고 했다는 점 주의하시는 겁니다. 저쪽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만약에 허가 기준, 인가 기준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법률 요건 부분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이것은 누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니까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규명령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처분 기준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표현을 갖고 장난하지는 않습니다. 이 처분 기준은 사무처리 기준이 되겠죠. 이건 법률 효과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 말하는 것일 테고, 사무처리 사항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니까 내용이 행정규칙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분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판례가 우리나라 행정입법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구별해서 차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행령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을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합니다. 즉 외부적 구속력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시행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죠.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구속력은 인정을 안 하고 내부적 구속력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지금은 시행령입니다. 그럼 판례 따르게 되면 법규명령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건 법규명령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 구속력 인정되니까 국민과 행정부,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미치게 되겠죠. 국회에 대한 구속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상위 법률이 만약에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하고 시행령을, 그리고 시행령에서 일의적으로 규정을, 기속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례 뭐라고 보게 되냐, 최고 한도액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위 법률이 재량이고 그 다음에 하위 법령에서 일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을 때 재량으로 볼까 기속으로 볼까 관련돼서 상한설과 기준설의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 과징금 사건에서 판례가 최고 한도액이라고 해서 상한설의 입장을 취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으로 인정이 될 텐데 만약 이것을 기준설에 따라 가지고 기속행위로 파악을 해버리게 되면 상위 법률에서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하위 법령에서 그 재량권을 부정을 했기 때문에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돼서 바로 무효가 돼버립니다. 법규성을 인정을 하는 순간 거꾸로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 살리려고 하게 되면 법규성을 인정한 취지를 살리려면 상한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게 판례고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징금 말고 영업정지 사건에서도 똑같이 상한설의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지금 위에다 제가 법률에서 상위 법률이 재량으로 보고 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률이 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에서 또한 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설입니다. 거꾸로 상위 법률에서 기속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에서 재량 처리해버리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 법률하고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위에서 재량이면 밑에도 재량을 만들어줘야 되고 위에가 기속이면 밑에도 기속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량이니까 상한설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법규명령이고요. 부가관청의 추후에 부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 새로운 사유가 아닙니다. 새로운 자료입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자료가 또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서 과징금을 500을 부과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자료가 나와가지고 1000으로 바꿔버린다. 이런 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동일한 사유입니다. 동일한 사유인데 자료가 새로
발견됐다 이거죠. 예, 이런 걸 가지고 예,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후 변경 유보입니다. 사후 변경 유보 이렇게 들어가 봐야 예, 이건 신뢰보호칙 위반입니다. 예,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그걸로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가 처분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번 부과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국민의 법률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에 있는 청소년보호법 요 사건과 같은 판례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 법률에서 1,000만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겁니다. 1,500만 원. 그러면 법률에서 1,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초과한 500 정도는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예, 그거는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위에는 500도 문제이지만은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남겨야 되는 것이냐? 예, 적법하고 정당한 부분을 남겨야 되는데 예, 만약에 적법하고 정당한 부분이 70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법원은 정당한 부분을 특정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 되겠죠.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법한 부분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거는 여기에는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과 오른쪽에는 일부 취소에 대한 내용이 결합된 질문이 되겠죠. 여기서 2번에 들어와서 시행령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가서 법규명령 인정하고 법규명령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예, 재량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서 일부 취소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시죠. 행정소송법에 있는 변경, 행정소송법 4조 1호에 있는 취소의 규정,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예, 변경입니다. 예, 칼로리 바란스를 그리게 되고 여기서 위에는 1번은 적극적 형성,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밑에 있는 2개는 소극적 형성, 기존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건 처분 판결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처분 판결, 적극적 형성 판결 이런 거 인정될 수 없죠. 이건 적극적 형성 소송입니다.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무명항고 소송 인정 안 되고 밑에 있는 것은 예, 기존의 법률 관계로 되돌리는 거니까 이건 취소 판결입니다. 취소 판결인데 변경은 일부 인용 판결이기 때문에 일부 인용 반영하면 이건 일부 취소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1번 칸 인정 안 되고 1번 칸 인정 안 되면 1번 칸 포함하는 적극적 변경 아니고 적극적 변경 아니면 행정소송법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이다 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일부 취소 중에서 예, 소극적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3번에 있는 일부 취소 판결만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러면 2번과 3번을 예, 구별을 해야 될 겁니다. 2번과 3번의 구별은 무엇을 가지고 하냐? 2번과 3번은요 분리 특정 가능성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분리가 가능하고 또한 특정이 가능할 때만 일부 취소 판결을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분리하고 특정이 가능한 것의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거나 합집합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부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봤냐? 재량으로 봤다는 거죠. 과징금은 금전적인 문제니까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2,000만 원 즉 분리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 특정이 안 되는 겁니다.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선 일부 취소는 불가능한 것이고 전부 취소 판결만이 가능하다. 4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개될 경우에 부동산 투기입니다. 예, 정보를 공개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발생 당연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투기입니다. 투기. 예, 투기. 예, 투기로 인해서 예, 누군가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제8호입니다. 8호에 있는 비공개 사유. 예, 요런 게 좀 특이한 겁니다. 요런 게. 그러니까 이번 지방직 문제에서는 기존에 잘 안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내는 부분. 지금까지는 9조 1항에서 뭐 4호, 5호, 6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어 왔었단 말이죠. 1호 간혹 출제되고 그런데 8호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8호. 하지만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죠. 투기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문제를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존의 기출을 조금 약간 변형을 해보려는 노력이 좀 엿보입니다.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면 거부 처분에 취소를 갈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들어요. 비공개 결정이죠. 비공개 결정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라고 해서 내가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공개를 안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인터넷 검색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쵸? 예, 서핑할 줄 모르는 사람, 하지만 정보는 필요합니다. 공개해줘야 되는 겁니다. 법에서 공개를 해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능력치를 가지고 판단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얍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얍실한 측면 어디서 보게 되냐면 이거는 사실은 본안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본안에 들어가 갖고 이게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판례에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판례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비공개 사유가 아니며 또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제를 함께 언급을 했는데 큰 의미 없는 그 부분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천착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하나 드려보게 되면 정보 공개와 관련된 문제는 있잖아요. 본안의 문제하고 소송재판에서의 소의 이익의 문제가 연동됩니다. 알겠어요?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행정계획 같은 경우 들어가시게 되면 절차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가 다르지가 않잖아요. 완전히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보공개에서는 협의의 소의 이익과 그 다음에 본안 요건을 갖췄는지의 문제가 대체로 연동됩니다. 대체로 연동되니까 이게 비공개 사유냐 아닌자에 대한 문제가 소의 이익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기록 중에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이건 보통 검찰 사무 보존 규칙, 검찰 사무 보존 규칙에 대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거 요번에 언급 안 했고요. 피의자 등 인적 사항 이외에 진술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 대상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제6호에 나와 있는 비공개 사유죠. 비공개 사유가 너무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어떤 메시지 받으라고 했어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도 일부 취소 판결이 존재할 수 있다. 사정 판결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취소와 사정 판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이거 가지고 기억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건 정보공개법 제14조의 부분공개제도 얘기하는 거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그랬죠. 분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분리 특정 가능성의 문제에서 분리 얘기를 꺼낸 거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제14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분리가 될 수 있으면 공개 가능한 정보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원래 정보공개 결정은 재량인데 부분공개 이 요건 적용되면 기속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속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분리만 되면 특정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 취지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변경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취소 판결을 때릴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이거는 작용법 문제로도 소송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부분 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면 작용법이고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소송법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양쪽 다 가능하고 양쪽 다 판례 있습니다. 5번입니다.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에 대한 문제. 행정이 폐지죠. 폐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취소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직권 취소 말을 하는 것이죠. 취소와 철회. 취소 철회를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페이지 취소입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직권 취소하고 철회가 있죠. 직권 취소는 위성소고 철회는 적발장이죠. 위병소에서는 뭐 사슴이라도 한 마리, 적발에서 노루라도 한 마리, 적발에서 총을 쏘면 총 쏜 놈이 적발한 놈이 짱입니다. 예, 포상받고 그러죠. 그게 이제 위법, 성립, 소급이죠. 그 다음에 적법, 후발, 장래가 원칙이 있죠. 그죠? 위성소, 적발장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거의 내용상 하자와 관련돼서 판단하게 되는 게 이 3세트 메뉴는 우리나라에는 모든 교수님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취소 사유 법률 여부 제한법리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수가 아니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모든 교수님이 사용합니다. 제가 선언했으니까. 취소 사유 보시게 되면 직권 취소는 어떨 때 하는 것이냐,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아니면 법에서 이러면 직권 취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철회라고 하게 되면 부동철사 개벽이라고 했죠. 너무 공부를 오래 해갖고 철사를 구분해봤는데 움직이지 않을 정도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니까 이제 수험을 철회하는 게 맞다. 부담불이행, 상대방의 동의, 철회권 유보, 사정 변경, 법령 개정, 법령상 철회 사유 이런 게 존재할 때 철회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냐, 둘 다 필요가 없는 건데 철회 같은 경우엔 후발적 사유를 입법 기술적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건 아예 법률 여부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같은 경우엔 법률 여부가 적용이 되지만 원처분의 법적 근거가 직권 취소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판례 입장입니다. 제한법리 얘들 같은 경우엔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의 폐지, 취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수익적 행정행위 에서 기득권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 기득권의 침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여기서 신뢰보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게 되면 3년, 독일에 따르게 되면 1년, 우리나라 학설에 따르게 되면 2년 지나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죠. 이거는 내용의 하자라고 했습니다. 신뢰보원칙의 일종이고 다만 판례는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도출한다라는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으로다가 이제 비례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테고 보충적인 법리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자기구속 원칙,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해놓고 왜 나한텐 취소하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대한 문제도 면허 취소 같은 거 등장할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경찰 책임의 원칙 종업원이 잘못했는데 왜 내 석유사업 등록을 취소하는가, 이런 식의 논의들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and 취소의 취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의 취소 원처분 당초 처분이 있었고 앞부분에 취소가 한번 있은 다음에 뒤쪽에 취소가 한번 또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앞부분에 있는 취소는 직권 취소 처분일 수도 있고 철회 처분일 수도 있고 취소 재결일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뒤에 있는 취소는요 직권 취소일 수도 있고 철회일 수도 있고 취소 재결일 수도 있고 취소 판결일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 취소의 취소는 작용법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 쟁송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취소의 취소 들어가시게 되면 앞에 있는 게 만약에 수익적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중간의 취소는 침익적이고 이건 수익적이니까 가능합니다. 회복될 수 있다.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원처분의 효과는 회복된다. 부활합니다. 하지만 침익적이라고 하게 되면 중간 취소는 수익적이고 맨 끝의 취소는 침익적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습니다. 역시 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고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 다수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쨌든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걸로 정리하시면 절충설.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들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렇게 푸세요. 그러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적법하다는 거죠. 처분 후에 이를 처리할 별도의 법적 근거, 법률 여부 원칙, 별도의 법적 근거 없다는 거죠. 사정 변경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개 행정에 이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철회는 원래부터 하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얘는 아예 법률 여부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사정 변경은 철회 사유고요. 따라서 철회가 가능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세 부가처분에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뭐의 하자가 있대요? 부가의 하자가 아니라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취소 처분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었다 이거지.
부가의 취소에 대해서 법률의 명문으로 취소 요건이나 불복 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부가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요거는 이제 뭐야? 앞에 것도 처분, 뒤에 것도 처분으로서의 취소란 뜻이네요. 작용법 문제네요. 원부가 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안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 취소해서 원처분이 침익입니다. 침익이니까 소생 안 되고 어찌 해야 되냐? 이건 새로 처분해야 됩니다. 새로.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의 복수면허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일종 보통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일종 특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 특수를 가지고 내가 레카를 운전했는데요. 레이카 차량을 내가 음주운전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을 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일종 보통 면허를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이 레카 차량을 운전한 내 면허는 두 개의 면허 중에 일종 특수로서 운전을 한 거죠. 면허 취소 왜 하는 거냐? 목적이 뭐냐? 행정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그 차량을 음주운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종 보통 취소에 봐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부당결부금전칙 위반으로 위협해지는 것이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일종 특수, 이렇게 특정 면허 이런 상황이 아니고 공통된 것이라거나 만약에 승용차를 내가 음주운전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게 2종 보통과 만약에 1종 대형이다. 둘 다 취소해도 됩니다. 그쵸? 승용차를 내가 2종으로 운전했는지 1종으로 운전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다 취소해버리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병에 걸려갖고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면허 다 취소해버리는 게 맞겠죠.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공통, and 사람 이겁니다. 공통과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하게 되면 복수면허의 취소가 적법하다. 부당결부금전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세 감액 결정. 지금 이거는 뒤에 있는 취소에서 부당결부금전칙 쪽에 플러스 알파 쪽이죠. 국세 감액 결정 처분에 이미 부과된 과세 처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2천만원 과세처분을 1,000만원 과세처분으로 감액결정, 변경결정을 한 겁니다. 이랬을 때 판례는 이렇게 보죠. 그 부분에 있어서만 일부 취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경했을 때 1,000만원 부분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것은 1,000만원이다.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죠. 그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판결이나 재결에 의해서 취소가 됐거나 아니면 처분청에 의해서 취소가 됐거나 관계없이 부가처분이 있을 때 소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위성소입니다. 위성소 위법해서 한다라고 했죠. 소급표입니다. 소급표. 당연히 확정 판결이나 재결의 형성력에는 그것이 형성효와 함께 소급표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 직권 취소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개를 소급으로 묶어준 겁니다. 아주 이건 훌륭한 문제입니다. 이런 연결고리는 지금껏 없던 연결고리입니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게 되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입니다. 이건 단골 메뉴고 안 나오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모든 시험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과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너무 확장되면 복잡해지고요.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법률 조항에 대해서 말이에요. 위헌 결정 나오기 전에 그걸 근거로 행해진 처분이 있었을 때 이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법률의 근거에서 나온 처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집행하기 위한 처분이 나올 때 그러니까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나오냐 후에 나오냐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처분은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처분은 위헌 결정 나온 걸 가지고 과세 처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위헌 결정 나온 그걸 근거로 나온 옛날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체납 처분 절차를 밟는 것도 마찬가지고 싸그리 다 무효입니다. 싸그리 다 무효예요. 이유는 싸그리 똑같이 기속력입니다. 싸그리 똑같이 기속력이에요. 그래서 위헌 결정 전에 나왔던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 2항에서 1항의 기속력 2항에는요 대세효와 장래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주고 있거든. 그래서 2항에는 그 장래효 부분입니다. 장래효 부분 때문에 장래효만 미치게 되면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죠. 처분이 위법해 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논의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1항 부분에 있어서는 기속력이죠. 기속력. 이것 때문에 무효되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시게 되면 소급표와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소급표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나왔던 처분이 법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상실한 법률요법 위반의 내용상 하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위법한 처분이 될 텐데, 우리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위헌 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과 그 다음 똑같이 동종 사건, 동종은 규범 통제까지 들어가 있는 사건이죠. 위헌 법률 심판에 제청까지 들어가 있거나 제청 신청까지 들어가 있거나, 그 다음 and 병행 사건, 여기 옆에서 같이 뛰고 있는 친구죠. 같이 뛰고 있는 친구, 규범 통제까지는 못 들어왔지만 그 법률 조항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까지는 들어가 있는 친구, 그 다음 일반 사건, 아직까지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친구, 권리 위에 누워 자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가증력이 발생했느냐 안 했냐를 비교하시고, 아직까지 불가증력이 발생 안 했다면 이 친구도 지금이라도 위헌 결정 후에 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까 저 소급표를 향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인정한다 이거죠. 동그라미 여건 X. 왜 X? 이거는 오른쪽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증력, 제소기간 등이 도가돼가지고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취소 재결이나 취소 판결과 같은 쟁송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뜻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급표를 적용해서 위법이라고 할지라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1차적 권리구제로서의 행정쟁송 쪽에서는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그 처분의 위법 여부가. 왜? 위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의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데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률조항이 위헌인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대법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 볼 수 없으니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사유면 불복기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친구 이미 제 소견 도가있다 이거예요. 소급표 인정해서 얘한테 줘봐야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주겠다 이거예요. 국가배상에서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과실 없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배상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1번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무효사유고요. 기속력.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소급표가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지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의 문제는 아니죠. 맞는 말이고요. 취소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 확정력은 이건 존속력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고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이거죠.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맨 밑에 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법률에 위헌 결정, 저기 보면 CF 헌법재판소 나오죠. 근거법률에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부당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그에 기한 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거 특이하죠. 이런 문제가 간혹 있긴 있었습니다. 부과처분까지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안 냈어요. 안 냈기 때문에 징수 절차 들어가서 독촉 압류 공매 청산에 압류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부가 독촉 압류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야. 그리고 나서 위헌 결정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징수 처분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야? 위헌 결정 전이냐 후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이냐 후냐. 이 상태에서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불가증력까지 발생해서 요놈, 독촉, 엔드, 압류까지 불가증력까지 죄다 발생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소급표 적용 안 되죠. 소급표 적용 안 되면 위법하지도 않죠. 이거 완전적법이야. 완전적법인 상황인데 그 기존의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게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이야?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공매에 들어갔다. 공매는 대리로서 처분이죠. 다음 체납 처분 절차 밟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게 하자가 승계되는 게 아닙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소급표 적용 안 되잖아. 그쵸? 하자 자체도 없고요. 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저기에는 뭐 동종사건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승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저 기속력에 위반돼서 무효라는 겁니다. 경매 절차에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공매에 들어가면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에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야. 이거 문제가 별로입니다. 예, 왜 판례가 뭔 판례인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문제 안 냅니다 원래. 예, 여기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대법원에 의하면 뭐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이렇게 줘야 돼요. 왜? 이게 헌재예요. 이게 헌재고 이 4번하고 위의 내용하고 충돌해요 지금. 그럼 뭐가 맞냐 이거야. 예, 그럼 이거 맞다고 얘기할 거잖아. 이건 헌재 얘기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헌재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는 이건 별로입니다. 예, 별로시고요. 요거 이제 이렇게 접근 좋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별로. 예, 별로. 예, 이거는 주의의무를 상당히 상실하신 분이 출제를 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법원식으로 치게 되면 취소 사유란 말이야. 대법원식으로 치게 되면 중대 명백성설 들어가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정인 법원으로서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예, 나한테 지금 저거는 법률이 위헌이야. 그렇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야. 예,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위헌 결정을 끌어내 가지고 소급표까지 인정시킨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이죠. 인정시킨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니까 무조건 기각된다. 대세 영향 없다. 그냥 기각입니다.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에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 판례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중대 명백성설을 적용시키지 않고 명백성 요건 보충설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명백성 요건 보충설에 따르게 되면 권리구제 필요성이 더 크면 명백성은 적용 안 하죠. 그 다음에 공익이나 제3자의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가치에 법적 안정성의 필요가 더 크면 명백성 적용시켜버리죠. 보충 요건으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 그냥 냅둬버리게 되면 뒤쪽에 후행처분이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체납처분 절차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럴 때는 권리구제 필요가 더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판례가 이런 상황이라면 권리구제 필요가 더 크니까 명백성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아예 무효 처리한 겁니다.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래 되면 소급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저기에는 불가증력이 발생한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요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소급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헌재입니다. 그럼 위에 거하고 충돌합니다. 답안이. 그렇죠? 답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로입니다. 하지만 못 풀 건 없겠죠. 이 정도 공부는 우리가 했으니까. 그 다음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입장. 개발제한구역 중에 일부 추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철회죠. 철회 하는 내용에 일부 철회인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시군이죠. 이제는 도시군관리계획 처분이고요. 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말해 그냥 쉽게 가봅시다. 10개의 개별 필지 토지가 있었다고 치고요. 이게 전부 다 그린벨트였는데 그 중에 9개 잘라버리고 9개 해제시켜줬는데 한 개가 10번 토지가 해제가 안 됐어. 10번 토지의 소유자가 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제를 하는 거냐? 이 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거야. 도움이 됩니까? 이거 이기면 그래서 해제 처분을 취소시켜버리게 되면 그럼 뭐 삶이 좀 나아집니까?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권리남용입니다. 권리남용.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버리게 되면 남들도 다 바보 되는 거야. 남들도 병신 되는 거고 자기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게 결론인 거죠. 이기면 뭐가 되냐 이거야. 이기면 뭐가 되냐.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이 뭐 비슷한 게 밑에도 지금 없네요.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문책경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거 불문경고, 문책경고, 뭐 행정지도 뭐 이런 느낌 좀 받는데 뭐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그동안 하프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세요. 처분이라고 그냥. 알겠어요?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 처분이라는 판례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둘의 차이는 뭐겠어요? 문책경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판례가. 그런데 지금까지 교수님들은요. 예정되어 있는 경우만 가지고 상정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책경고 나오면 처분인 겁니다. 문책경고 나오면 여러분들의 처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증액경정 처분의 취소를 관한 고성에서 납세 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의 가다 신고 사유가 함께 주장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당초 처분과 변경 처분이 있는데 여기서 당초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변경 처분과 소외 대상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처분과 소외 대상 이것도 이제 겁나게 어렵게 나와버리게 되면 막 이상해질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것만 좀 조심을 해놓으세요. 요렇게만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설명 안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상황 터진 적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행정쟁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 처분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처분 변경하면 이런 거 안 먹혀요. 알겠어요? 이런 거 안 먹혀. 소송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처분이 자신이 했던 처분을 변경하는 그래야만 이런 상황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상황 첫 번째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 금전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감액경정 분리 그러면 금전의 문제면 증액경정 이렇게 들어가겠죠. 원칙은 어떻게 보느냐 역흡수설은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라는 거죠. 그럼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 다음 예외적으로 흡수설 이렇게 되면 변경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가행정행위 종행정행위 단계적 행정결정 상황이었습니다. 과징금 사건이고 불리하게 변경됩니다. 불리하게 변경 롯데마트 사건 생각해 보시게 되면 병존설 이게 원칙이고 예외 이 예외가 국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라는 명문의 근거 때문에 이딴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 요 예외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가행정이 종행정이 요거는요 공정거래법 때문에 이런 상황 나오는 거고 밑에 같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때문에 예외 등장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1,000만 원 국세 처분이 나왔다가 2,000만 원 국세 처분으로 만약에 증액경정 변경을 한다고 하게 되면 흡수됩니다. 당초 처분은 변경 처분에 흡수되고 소멸해버립니다. 소멸해버리게 되면 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건 대상적격 아닙니다. 협의소익입니다. 협의소익. 그런 질문도 있지요. 그러면 변경 처분 2,000만 원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럼 변경된 부분 즉 추가된 1,000만 원 부분의 위법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치게 될 거면 여러분이 세무서장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상대방한테 1,000만 원 부과하고 싶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999만 9,999원을 먼저 부과한 다음에 1원 증액시키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리 싸워봐야 1원밖에 못 싸워요. 1원밖에. 그럼 999만 9,999원은 무조건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재결주의랑 비슷한 거예요.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원처분의 위법도 주장할 수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경정처분, 증액경정, 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당초 처분의 위법도 주장할 수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 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특허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특허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의 인용 확정 판결이 나온 다음에 행정청이 재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따라 재처분 의무 기속력 부과를 받아가지고 재처분을 했는데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이 반한다. 동일한 과오를 범했다 이거죠. 똑같은 잘못을 범했다. 이렇게 되면 무효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중대하고 명백하죠. 왜? 판결 이유 부분에 왜 위법인지 다 써있는데 그걸 또 해. 그러면 명백한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무효죠. 이런 경우에 간접강제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죠. 재처분을 아예 안 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처분을 했다 하게 되면 무효니까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거는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이다. 이행강제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는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이행강제제도 보시게 되면 간접강제하고 직접강제가 있죠. 행정소송법은 34조에 간접강제, 배상명령제도가 있고 행정심판법은 제50조에 직접강제, 직접처분제도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 다음 2017년도 4월 18일 날 행정심판법 개정되면서 50조의 2가 도입이 됐고요. 행정심판법에도 새롭게 간접강제가 도입이 이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0월 19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스스로 이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강제 방법. 예, 얘는 이제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직접 강제 방법이 되겠고, 예, 둘의 차이점 항상 질문을 하는데, 차이점은 요건하고 절차 두 부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는 다 풀린다고 했습니다. 예, 요건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재처분을 아예 안 할 때만 직접 강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재처분을 했는데 저렇게 기속력 위반이어서 무효여도 직접 강제 신청 안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간접 강제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넓게 인정합니다. 넓게 인정하니까 재처분을 아예 안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위반돼서 무효인 재처분을 한 경우도 인정될 수가 있다. 신청 요건으로서. 그 다음 절차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됩니다. 반드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고 그럼에도 재처분을 안 하면 그때 가서 직접 강제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간접 강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가능하냐? 즉시 배상 명령도 가능합니다. 즉시 배상 명령, 그러니까 시정명령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간접 강제 신청, 예, 기속력이 위반되는 무효인 경우 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점용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천점용호가, 예, 도로점용호가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곡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 권리 설정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 허가는 금지 해제, 그 다음 특허는 권리 설정, 허가는 기속행위, 특허는 재량행위가 원칙이 됩니다. 성질상 일반적인 예, 금지 해제, 일반적 금지 해제는 허가죠. 틀렸고요. 예,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속행위 아니죠. 틀렸고요.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위법한 점용 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가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예, 그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다. 예, 위법하대요. 직권 취소네요. 그렇죠? 예, 직권 취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 행정행위의 존속력입니다. 존속력. 행정행위 효력은 총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공정력이 있고 존속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고 3가지가 있습니다. 예, 공정력에는요,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협의의 공정력하고 다른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구성요건적 효력. 예, 그 다음 자력강제력. 강제력에는요, 강제력에는 집행력과 제재력이 있죠. 직접적 강제수단으로서의 집행력,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의 제재력. 그 다음 존속력. 예, 존속력 같은 경우에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이 존재하죠. 예, 불가증력과 불가변력이 있습니다. 했을 때 취소나 변경을 못하게 되는데, 예, 불가증력,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면 쟁송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직권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와 변경은 싸그리 다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존속력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거꾸로는 안 됩니다.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직권 취소를 못하는 것이 아니며, 불가변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쟁송 취소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불가변력 인정되는 행정심판의 재결 우리가 소송직에서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서로 이렇게 크로스 안 되고요. 크로스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든 간에 이런 게 인정되고 있다라고 해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위법은 그대로 위법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 이걸 다투지 않고 제소기한 도가에서 불가증이 발생했을 때 처분청에 직권 취소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죠. 상관없다 이거예요. 불가증력은. 하천 점용허가의 조건이 부관이 부과된 경우에 해당 부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거 아까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예, 부관에 대해서 독립쟁송이 가능하겠는가? 얘는 뭐라고 했어요? 기타 부관이라고 했네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조건. 부담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독립쟁송이 안 되는 거죠. 판례와 학설의 기준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는 것은 기판력이고요. 결과에만 미치는 거 소송법적 효력.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 판결 이유 부분에까지 미치는 게 그게 바로 기속력이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유 중에 판단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게 인정되는 거죠. 기판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예, 기속력은 판결 이유 부분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 거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 하자 승계입니다. 하자 승계. 우리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연속해서 행해지고 있을 때 과연 선행처분의 하자를, 불가증력이 발생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 쟁송에서 다툴 수가 있겠는가? 예, 하자가 승계되느냐라는 문제.
하자승계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판례 입장은요 하자승계론의 입장인 것이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특히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절차와 같이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기결력 이론 적용시킨 놈들이 있죠. 3종 세트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에 대한 문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하자승계가 된다. 하자승계론 적용한 게 아니죠. 뭐 적용한 거야? 기결력 이론 적용한 겁니다. 규준역설 또는 구속역설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네들은 기판력에서 차용해온 거죠. 확정 판결의 기판력, 확정 판결의 기판력, 확정 처분의 기결력 이렇게 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모순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걸 여기다가도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결력의 성립 요건에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요건 말고 추가적 요건 요 친구가 포인트죠. 요 친구가 포인트고 이 추가적 요건이 바로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입니다. 예측 수인 가능성이 깨져버리게 되면 기결력이 성립이 안 되고 안 미치면 그러면 하자승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 3종 세트가 있는 거죠. 하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반미적 행위자로 결정된 최종 발표와 그에 따라 유가족에 대해서 한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자 결정 저 지원금을 못 받아요. 이거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건데 이때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처분이다. 그래서 하자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기결력 이론 적용시킬 때는 판례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자승계론에 따르면 안 되긴 하는데 하지만 예측 수인 가능성이 없다. 왜 그랬냐면 저기서 요즘에는 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쵸? 작년 4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요? 저희 학교 그 설립자분 김송수 씨도 역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다 너무 많이 받아서 요즘에 이쪽 판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옛날에 맨 처음에 치고 들어왔던 거는요 시리아 방성대곡 장지연 씨 사건이었었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사건들이 지금 너무 많고요. 근데 이제 이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이 나오면 돈 못 받게 될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통지 안 해줬어요. 통지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적용 배제자 결정 나왔다는 것만 알려줬어요. 근데 이거 적용 배제자 됐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미 얘는 불가능이 발생했어요. 근데 얘 때문에 이런 결정 나온 거예요. 그럼 저걸 다퉈야 돼요. 다툴 수 있냐 이거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통지를 안 해줬다.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저것들은 어때요?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지를 안 해줬다가 포인트입니다. 통지를 안 해줘도 어떻게 다퉈? 그렇죠? 조세후 사건입니다. 모르는데 결혼식이 어떻게 가? 이런 겁니다.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맞죠? 우리 판례는 권한업자의 행위 주체하자는 무효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해버렸을 때 의원면직 처분이죠. 사직원 수리했다 이겁니다. 이 사직원 수리의 법적 성질이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준법률 행위자 행정에서 수리잖아요. 그죠? 수리입니다. 요거는 분명히 권한 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원장, 그쵸? 원장.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맞는데, 이거 특이한 케이스예요. 주체하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 저 의원 면직 처분은 소극적인 행정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확인적 행정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직원을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에 불과한 거니까 그 뭐 권한이 있냐 없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친구의 의사가 중심 아니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소 사유라고 봤던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동의하든 말든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개의 상해에 대한 국가 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입니다. 거부 처분이죠. 그래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등록 수리 거부가 나온 거야. 저런 걸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 비해당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비해당 결정, 등록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얘기했는데 역시 거부 처분에서도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메시지. 일부 사항이 국가 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 중에 그 요건이 인정된 사항에 대한 부분만 일부 취소 판결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봤던 판례죠.
이건 이제 특전사로 그 군복무했던 친구인데, 예, 가서 이제 태권도 했고, 예, 태권도 당연히 하죠. 군대 가서 태권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대련을 하다가 왼쪽 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귀 고막이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의병 전역을 했습니다. 의가사 제대가 아닙니다. 의병 전역이 맞는 말이죠. 의병 전역을 해서 나왔는데, 예, 나왔는데 오른쪽 귀도 잘 안 들려. 그래가지고 왼쪽 귀 플러스 오른쪽 귀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부 거부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왜 거부해?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이때 판례가 뭐라고 했냐? 왼쪽 귀 인정, 오른쪽 귀 부정 이렇게 한 거야. 왼쪽 귀 인정, 오른쪽 귀 부정 이렇게 하면 왼쪽 귀 부분은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되고 오른쪽 귀는 부정해야 되니까 코를 중심으로 잘라자. 이렇게 뭐 코난입니까? 영화입니까? 그거 아니죠. 이렇게 자르는 문제가 아니라 왼쪽 귀를 가져가겠을 때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 오른쪽 귀 포함하면 300만 원 이렇게 되면 결국 이건 보훈급여 문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문제를 명예냐 이거야. 유공자가 명예는 아니잖아요. 그쵸? 다친 게 무슨 명예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라고요. 금전 문제니까. 그러면 이거는 300만원 전체 거부한 거니까 200만원 인정하자라고 하게 되면 인정하고 있는 200만원 부분에 대한 일부 취소 판결 때리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럼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왼쪽 귀 부분에 대한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해주면 얘 200 받을 수 있고 그게 바로 법원의 판결의 취지잖아요.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 처리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설 입지결정 처분에 하자는 무효사유다. 이거 그냥 원칙대로 간 거예요. 판례가. 무슨 말이야? 주체하자입니다. 주체하자.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했는데 이게 잘못 구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한이 없는 자의 의결 행위였다 이거죠. 권한 없는 자의 행위 그러면 주체하자면 무효. 그냥 원래 판례 스타일대로 그냥 움직인 케이스. 그 다음 10번 마지막입니다.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조금 생각해보면서 풀어야 돼요.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좀 꼬롬하게 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5조 가보시게 되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5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5조 들어가시게 되면 배상 책임의 요건은요. 첫 번째 영조물, 두 번째 설치관리하자, 세 번째 손해, 네 번째 인과관계 이렇게 들어가자. 포인트는 설치관리하자 이렇게 들어갈 테고요. 설치관리하자.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 교집합, 관리의무 위반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에서 통상 같은 경우에는 저거 있지 않습니까? 난간에 담배 피다 떨어져 죽은 친구. 그런 친구는 뭐야? 정상적인 이용 방법에 따라서 영조물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빗물바지 난간에 올라가서 담배 누가 피라고 했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배상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국공립학교라는 전제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뭐만 인정했냐? 물적 하자만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능적 하자, 사회적 하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김포공항 사건하고 매양리 사건 얘기하는 것이죠. 전 수인한 도론입니다. 그러니까 물적 상태 하자 김포공항에 없었고요. 매양리 사격장에 물적 상태 하자 거의 물적인 게 없어요. 이제 제가 거기서 1년 지내다 왔다고 했죠. 데모한다고 1년 동안 거기서 누워서 잤는데 귀 찢어질 뻔했는데 근데 뭐 특별히 물적 상태 하자라고 말할 건 없는데 도저히 귀 찢어져요. 귀 찢어진 거 어떻게 참아 사람이, 그치? 못 참죠? 수인한도론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요 사건이고 그 다음에 관리의무 위반, 저거 불강력 게임이죠. 관리 능력의 범위 내면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겠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방호조치 의무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관리 능력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 친구한테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배상 책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판례는 이거를 설치관리 하자의 요건 안에 포함시켜서 보고 있고 관리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한 기준은 예측 가능성, 이번에는 수인 아니고요. 회피 가능성입니다. 국가가 이와 같은 손해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냐? 갑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편도 1차로 차로 긋고 1차로 달리고 커브길 앞에 있는 차량 짜증나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중앙선 넘어가서 침범해서 반대편 저쪽에 도로 더 벗어나고 도로 옆 계곡으로 저쪽까지 떨어져. 이상한 애죠. 그죠? 이상한 애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오른쪽에 절벽이 있는데 이건 왼쪽에 절벽이 있네요. 그죠?
예, 운전하기 힘들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을은 자동차로 겨울철에 눈이 내린 직후, 이게 포인트. 직후. 직후에 공무원이 저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저 국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예, 고속도로는 사실 국가 배상 사건은 아니지만 교수님들이 실수로 많이 출제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빗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고속도로에 쇠파이프 떨어져 있을 때, 고속도로에 안개 자욱할 때, 그래서 국가가 안개 어떻게 치워,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가 15분 단위로 순찰 차량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쇠파이프를 고속국도에서 아무리 그 위험성에 비례해서 아주 고도의 어떤 그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눈 내려, 강설, 눈 겁나 내려, 갑자기 내려, 비 막 와. 근데 직후에 어떻게 치워? 산간 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이건 냉동실이네요. 그죠? 갑자기 얼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만 봐도요. 아니 누가 중앙선 넘어갖고 막 저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쵸? 무리하잖아요. 무리하게. 그러면 무리하게 들어가 있으면 담배 피려고 무리하게 난간 타?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 무리하게 왜 중앙선 침범해? 그쵸? 이래버리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규례도 인정 안 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커요. 그다음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불가항력 아닙니까? 그쵸? 직후에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요구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쵸?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이라는 게 그 영조물에 완전 무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갑과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가든 나든 신경 쓰지 말란 얘기고 한 방에 일반적 접근 한번 들어간 겁니다. 일반적 접근 들어갔는데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 뭐 그러면 뭐 이런 경우까지 뭐 다 이건 뭐 직후 막 눈 막 모든 국도에다가 우산 다 씌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판례의 일반적 기준입니다. 완전 무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가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물론 그럼 좋지. 갑이 상해를 입지 않거나 경미한 상해 정도로 끝났을 것인데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완전 무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럼 방호 울타리 말고 그러면 거기 공무원 쭉 세워 그냥 세워갖고 막 온몸으로 막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사례에서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경고나 위험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을 해서 상해를 입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뭐 법적 판단에서 충분히 있어. 그러면 산악지역에 뭐 다 위험경고판을 뭐 1cm마다 막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든 거고, 근데 딱 보면 4번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기는 그래 풀 수 있는데, 2번, 3번이 딱 보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가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에 관리상해 하자가 인정이 된다면, 가정적 판단입니다. 비록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그러니까 배상책임 요건은 충족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제3자가 좀 개입돼 있어. 이랬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물을 수 있으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도 옆에 만약에 고장난 차량이 서 있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제3자가 개입됐다라고 해서 배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4번의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